정부가 모든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절할 예정입니다. 타이어뱅크 한 가맹점의 휠 고의 훼손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해당 매장을 압수수색하고 영업 장부를 보호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양측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으로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 평가와 여권의 대선 경쟁 구도를 주간 정치에서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시세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가격과 유형별로 올리는 속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2월부터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용역을 진행해왔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공시지가를 시가의 80에서 100%까지 맞추는 방안이 발표됐는데 여당은 이 가운데 90%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정도까지를 맞추자라고 하는 긴 로드맵입니다. 그 과정에 조금씩의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고요. 일단 목표는 90%로 정해졌지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속도는 주택 가격과 유형별로 다릅니다. 9억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 주택의 경우 앞으로 3년간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3년 동안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률을 조정하고 이후에는 3%포인트씩 올립니다. 반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조정 기간 없이 바로 현실화율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 3%포인트대의 상승률을 바로 적용하면 9억 원에서 15억 원 주택은 2027년, 15억 원 이상은 2025년에 각각 90% 목표치에 도달합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연 3%대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90% 달성까지 최대 15년이 걸리고 표준지의 경우 최대 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뒤 현실화 계획을 곧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명대로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확진자가 확 줄지 않는 게 골프 모임과 가족 모임 등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동절기를 맞아 코로나19가 폭발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88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72명, 해외 유입이 1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4명, 경기 27명 등으로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골프 모임과 가족 모임 등을 고리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 관련 3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는 모임 참석자와 그 가족 등으로 식사 자리에서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서울 영등포구 일가족 관련해선 첫 확진자 지인의 직장으로까지 전파가 이뤄져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소방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소방당국이 해당 119 안전센터를 임시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경기 광주 SRC 재활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가 137명, 남양주 행복회 요양원 관련 누적 확진자도 62명에 이르는 등 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발생이 일정 수준으로 억제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발생 환자의 70-80%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단 유행 위험이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겨울에 실내 생활과 모임이 늘면서 코로나19가 쉽게 확산되고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과 동시 유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 행사를 포함해 연말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설마 나 하나쯤이야 하고 방심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취약한 곳을 파고들어 다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이 거리 두기로만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할 마지막 겨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철저한 거리 두기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타이어뱅크의 휠 고의 훼손 사건,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해당 매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광주의 타이어뱅크 한 매장에서 압수한 물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압수물 상자에는 자동차 휠 판매 내역 등 해당 매장의 영업 관련 자료 등이 담겼습니다. 손님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후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진정인이 20명을 넘어서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진정인을 상대로 피해 주장을 확보했다며 압수 물품을 토대로 휠 고의 훼손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도 또 다른 피해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고 본사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걸린 건 이제 한 번인데 이제 어쩔지 모르는 거니까 그 피해 사례를 다시 조사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나 압수수색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난 전 가맹점주는 상습성을 부인했습니다. 타이어 휠 훼손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경우 있어서 없습니다. 타이어뱅크도 일부 가맹점의 일탈이었다며 자체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 또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타이어뱅크 전현직 관계자의 주장까지 나온 상황. 경찰은 해당 매장의 고의 휠 훼손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타이어뱅크 사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대 기자, 경찰도 이제 수사에 나선 건데 일단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피해 차주가 지난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5초 분량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네. 가운데 원안을 보시면 한 남성이 작업대에 놓인 휠에 스패너를 걸어두고 힘껏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타이어 교체를 하러 갔는데 휠을 훼손하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경찰은 사기 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이 과정에서 오늘 해당 매장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여겨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서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선 문제가 된 매장을 이용한 20여 명 정도가 경찰을 찾은 걸로 알려졌고요. 네. 인터넷 커뮤니티와 KBS 보도국으로도 계속해서 유사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휠에 공구 자국이 남아있어 이상하게 여겼다든지 타이어를 밖으로 갔다가 휠 손상이 발견됐다는 직원의 말에 휠까지 전부 교체했다는 식인데요. 문제는 이 같은 피해 의심 사례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피해자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전현직 직원들까지도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 이런 제보를 지금 계속 KBS에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예. 복수의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휠 훼손 같은 행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네. 이들이 제보한 수법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송곳이나 날카롭게 간 드라이버 등으로 타이어를 찢거나 네. 휠 밸런스 측정기를 조작해 멀쩡한 휠도 비정상으로 보이게 만들고요. 이번처럼 공구로 휠을 꺾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협의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지점 간 직원 교류를 통해 이런 수법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상습적이라는 주장인데 그런데 오늘 이 타이어뱅크가 이런 직원들 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타이어뱅크 측은 한 가맹점주의 일탈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사 사이트에 게재한 공지글을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네.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부정 판매 금지 조항이 있고
윤리 경영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며 여전히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더욱이 어제 저희가 보도한 전현직 직원들의 내부 고발을 의식한 듯 제보자가 행위자라면 범죄를 저지른 거고 이를 알면서도 본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범죄 공모라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네. 무너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사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쉬워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일으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혐의는 독직 폭행입니다. 독직 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정진웅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7월 29일입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서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한 검사장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차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했습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병원 응급실에 누운 사진까지 배포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석 달여 만인 오늘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독직 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지난해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건이었습니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번 불구속 기소와는 별도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만큼 향후 대검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이어간다는 게 서울고검 방침입니다. 대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다음 달 3일이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선거를 앞두고 양측 지지자들이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열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한껏 기세가 오른 차량 행렬, 모두 트럼프 지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출발. 뉴욕시 한복판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대와 마주치자 몸싸움도 마다치 않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몇 명을 체포했지만 결국 부상자까지 생겼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자동차 유세장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몰려와 유세를 방해합니다. 핵심 경합주인 이곳에서 지지자들 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만 3번이나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바이든 후보 역시 같은 주에서 소규모 유세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 열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대선 선거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지금까지 모두 6,300만 명 넘게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자 수인 5,800만여 명을 이미 훌쩍 넘긴 겁니다. 경합주의 사전투표자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선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상당수는 선거 당일 몰릴 전망입니다. 우편투표 확대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처럼 지지자들도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선거 막판까지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무등산 자락에 있는 신양파크 호텔이 지난해 폐업했죠. 이 자리에 주택을 짓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미 주변에 고급주택과 상가가 들어서 있어서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신양파크 호텔. 장사가 안 돼 지난해 말 폐업한 뒤 연립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4층짜리 연립주택 80세대입니다.
개발 허가권자인 동구청을 거쳐 어제 광주시청에 개발 심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의회에서는 개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립공원인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 준보전 산지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시관리 계획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신양파크 호텔 주변엔 주인이 각각 다른 사유지가 많습니다. 난개발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도 사유지고 이쪽도 사유지고 그다음에 저쪽 앞에도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다 사유지를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미 길 건너편엔 고급 주택과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무등산 관광 호텔도 개발 소문이 무성합니다. 시민단체들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 10,000제곱미터 이하의 개발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신양파크 호텔의 개발 지역의 면적들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을 훨씬 상회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한 필지로 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달아져 있어요. 무등산 주변 사유지 개발을 둘러싸고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국회 논의를 전제로 공대 설립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힌 건데요.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철웅 기자입니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현행 법으로는 2만 제곱미터의 학교 건물을 개교 전에 마련해야 하지만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김용록 전남지사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의 중요한 안건 가운데 하나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세계적인 공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을 적극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과거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한전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국정감사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정운청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전제로 공대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미 한전공대는 동의하는 거고 에너지로 이렇게 확대했을 때 다른 대학하고의 관계 이런 가지를 토론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합의가 되면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단은 내년 5월까지는 입학 전형 등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출 잔액, 그러니까 금융권의 진 빚이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업 운영자금과 가계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빚을 내기도 했지만 주식과 부동산 투자 목적도 상당합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10여 년째 실내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 씨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뚝 끊기면서 결국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2천만 원을 저희가 대출을 받았죠. 시에서 이제 이자를 1년 동안 또 지원을 해주니까 원래는 그거 까먹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열심히 벌어서 갚아나가든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가계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액만 8조 6천억 원, 지난해보다 100% 이상 늘었고 누적 대출 잔액은 11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보다 3조 원 가까이 증가했고 가계대출 역시 8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기업 운전자금과 가계생활비 충당은 물론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은행 빚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평년보다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금리가 예전보다 떨어져서 똘똘한 새 투자하려고 신용대출 받았어요. 오를 거 예상하고 대출 받은 건데 만일 안 오르면 좀 깝깝할 것 같긴 하네요. 이 같은 대출 증가는 가계와 금융권 모두 자칫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연체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대출과 상환 비율 등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무분별한 대출 규제와 금융 건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KBS는 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아파트 문제를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양 자격을 얻어도 임대 사업자의 막무가내식 운영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매각 문제를 보도합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5년의 임대 기간 끝에 올해 초 분양 전환 시기를 맞은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분양 전환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한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219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세대를 부적격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세대마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해 세대당 8천만 원 정도의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다며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아서입니다. 구청이나 시청도 어떤 좀 소극적이에요. 임차인들이 법조항을 찾아서 공부하고 좀 상황이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고 어려운 현실인 건 맞아요. 비슷한 피해는 대구와 경기 안성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지었던 건설업자들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고도 분양 전환 시점까지 책임지지 않은 상황.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공공임대 아파트를 다른 사업자가 매각할 경우 모든 분양가를 동일하게 책정해 임대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없게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처분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 전남에서만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공공임대 아파트는 15개 단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네트워크 취재 현장입니다. 전남 동북권으로 가봅니다. 김다은 앵커, 이른바 갑질에 취약한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고용하는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은 입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석 달이나 반년 단위의 초단기 고용계약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쉴 공간조차 없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경비원과 미화원을 보호해주자며 협약을 맺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따뜻한 언어로 대하고 적절한 휴게 시간과 공간도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어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이 향상될지 주목됩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지 두 곳에 2천여 세대가 사는 광양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하에 있던 미화원 휴게 공간을 1층으로 옮겨 쾌적하게 꾸몄습니다.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그 지하로 들어간다는 게 주민들 볼 때도 우리는 좀 창피할 정도. 그때는 그랬는데 아주 좋죠. 지금은 바로 이거는 지하도 아니고 지상이잖아요. 바로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죠, 아파트나.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이렇게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높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협약을 최근 맺었습니다. 고용 안정성을 위해 단기 계약을 하지 않고 적절한 휴게 시간과 공간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은 이번이 전남에서 첫 사례입니다. 한 마을에 사는 공동체 똑같은 말 아닙니까? 서로 간에 인격을 존중해 주자. 그래서 처음에 그리 시작을 했고요. 경비원들은 노동 상담과 건강 검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 덕분에 일할 맛이 난다고 말합니다. 친밀하게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하고 일할 때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참 즐겁게 일한다고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을 방지하는 규정이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추가됐고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이 이뤄지는 등 제도적 개선 역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나 정부에서 아파트 경비용 미화원, 주택관리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금 법률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잇따라 나온 대책과 더불어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전라남도가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금지와 신고 의무화, 신고를 이유로 경비원 해고를 금지한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다음 달에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접촉자 856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두 확진자와 접촉한 공무원 548명과 일반인 308명 등 856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45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오늘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 수업은 교육 격차를 키울 뿐 등교 수업을 대신할 수 없다며 국회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농가는 물론 일반인도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꼽히는 서산 천수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긴급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엔 지난달 말부터 철새 20만 마리가 몰려와 있고 다음 달 초면 30만 마리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초가 철새가 가장 많이 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오염이 AI가 노출될 위험도 많고요. 방역당국은 항원이 검출된 천안 봉강천뿐만 아니라 다른 철새 도래지도 이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 차량 통행 금지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는 일반인도 철새 도래지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발생하면 방역에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질병을 동시에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굉장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겨울 철새는 약 57만 마리, 12월이면 100만 마리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전화금융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 60대 남성이 사기 전화임을 눈치채고 범인 잡는 걸 도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들을 납치했다며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은행에 들어온 60대 남성 A씨. 휴대전화를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통화 중 상태로 창고에 올려두고 직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직원은 돈다발 대신 탁상용 달력을 종이 가방에 채워 건넵니다. 범인을 속이기 위해 전화를 받은 A씨와 은행 직원이 기지를 발휘한 겁니다. 휴대폰 켜놓으시고 인출하는 척 연기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돈 세는 소리가 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000원짜리로 해가지고 4번 이제 돈을 100다발 이렇게 세는 소리를. A씨는 협박 전화가 왔을 때 함께 있던 아내가 곧장 아들의 행방을 확인해 사기임을 눈치챘다고 밝혔습니다. 맞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돈을 5천만 원 빌려갔는데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거기서. A씨는 전화를 끊은 뒤 바로 112에 신고했고 은행으로 가 직원에게도 사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차에 몰래 타고 있던 경찰은 이곳에서 30대 외국인 현금 수거책을 붙잡았습니다. 그 납치 협박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건 접수되는 거에 불과했는데 10월 중에만 우리 서관 내에서 10건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지인, 동료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반드시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김경진 변호사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총평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21대 첫 국정감사는 정책 감사라기보다도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충돌하는 경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고 특히 국정감사 현장에 필요한 증인이라든지 참고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직접 현장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자리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아쉬움이 많은 국정감사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면 해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뭐 날카로운 질문, 네. 정책 질의 등을 통해서 이른바 국감 스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예. 국감 스타라고 하기까지는 그렇더라도 예. 그래도 이렇게 주목을 끌었다. 야, 정말 괜찮았다. 이런 의원을 꼽으신다면 누구를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 꼽고 싶은데요. 사실 국회의원 하다 보면 각 기업에서 로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로비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역구 사업에 뭐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로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보통의 의원들은 거기서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 삼성의 로비 의혹 단호하게 뿌리치고 필요한 어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해주어서 필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감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이번 국감 뭐 윤석열 추미애 국감이었다. 이 정도로 그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한 발언이 지금 두고두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퇴임 이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발언. 이 상당히 논란이 돼. 이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시죠. 예.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사를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거야 자유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봉사에 정치도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할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두었다라는 데 사실은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문제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 정치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의 최고 핵심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수사권의 책임자가 나중에 정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비춘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이라도 조금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함께 광주에서 물론 이제 지검 고검으로 따로 계셨지만 근무도 같이 해보셨잖아요. 예. 윤 총장하고.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뭐 그분의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 퇴임 이후에 정치를 할 걸로 보십니까? 그때 제가 알았던 윤석열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고 검찰총장 취임 당시에도 정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한 1년여 동안에 집권 여당 또 추미애 장관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딪힘과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나도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범여권의 대선 후보 경쟁 구도도 한번 살펴보죠. 이낙연 대표가 지난 주말에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로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에게 역전을 허용한 뒤에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이대만, 이대로 가면 대표만 한다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예. 왜 이렇게 지지율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크로스가 안 되고 있다. 이른바 다시 이렇게 엎어지지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우선 당의 후보로 먼저 선정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점에 주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내 입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대 주주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친문 계파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융합하고 화합하는 것이 핵심인가, 여기에 현재 당대표직의 어떤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 국민적인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너무 일희일비할 것 없고 꾸준히 본인의 페이스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낙연 대표 고전하는 이유 살펴보면서 친문계파와의 융합 얘기하셨잖아요. 예. 대표적인 친문 주자 김경수 지사가 다음 주에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예. 생환한다면, 네. 살아 돌아온다면, 이른바 표현대로 살아 돌아온다면 범여권의 대선 후보 경쟁 구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죠? 상당한 요동을 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문들 같은 경우는 원래 조국, 김경수를 문재인 대통령 다음 후계 가능성이 높은 주자로 보고 평가를 해왔는데, 조국 장관 무너졌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를 못했던 상황인데, 만약에 살아나오기만 한다면 그쪽으로 급격하게 지지가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 당내 경선 구도가 대단히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판결 결과 지켜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낮 동안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에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올라서 쌀쌀함이 덜하겠는데요. 그래도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인 만큼 따뜻한 옷 챙겨서 다니셔야겠고요. 모레는 북서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요즘 안개와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일부 내륙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나주와 화순 1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여수 21도, 순천 22도, 구례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와 신안, 흑산도 18도까지 오르겠고 진도 19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고요. 서해남부 먼바다는 물결도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어제 확진된 2명을 제외하고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칫 확산이 우려됐지만 다행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날씨도 점점 추워집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죠. 마스크와 거리 두기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